이게 바로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을 투톱으로 구성한 가장 큰 의도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오늘은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와 아르네 슬롯의 리버풀이 만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빅매치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맨시티는 주중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결장한 데브라이너가 복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혼란이 빠진 최전방에는 포든이 나섰는데요. 공격 시에는 4-3-3을 기반으로 라이트백 리코 루이스가 중원 6번 자리로 들어가면서 니코 곤잘레스와 함께 투볼런치로 섰고, 데브라이너와 마르무시가 좌우 8번 자리를 점유했고, 사비뉴와 도쿠가 사이드 폭을 벌리면서 평소처럼 전방에서 5명의 공격수를 활용했습니다. 후방에서는 평소처럼 레프트백 그바르디올이 세 번째 센터백으로 서면서 이렇게 3백을 형성한 게 아니라 그바르디올이 낮은 위치에서 폭을 벌리면서 이렇게 레프트백 자리로 서면서 이렇게 라이트백 자리가 비는 비대칭적인 3-2-5 구조로 맨시티는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차 빌드업 시에는 역시 비대칭적으로 비어있는 라이트백 자리로 우측 8번 자리의 데브라이너가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라이트백 자리에 위치하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후사노프한테 볼이 연결될 때 리코 루이스가 받으러 오면 커티스 존스가 이제 견제를 가고, 루이스 디아스는 채널링을 갑니다. 이때 데브라이너가 풀백 자리로 빠지는 동선을 취하면서 순간적으로 3대2 수적 우위 상황을 발생시키고요. 이를 통해서 3자 패스로 볼을 연결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또 리버풀이 투톱들이 센터백을 압박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들을 투볼런치가 압박할 때, 이때 순간적으로 최전방에서 포든이 중원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중원에서 3대2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요. 이를 바탕으로 프리로 볼을 받아서 상대 압박을 풀고 리버풀 진영으로 전진하곤 했습니다. 이때 이 포든을 막기 위해 반다이크가 전방으로 높은 자리까지 점프하기도 했고, 이때 후방에서는 넓은 공간에서 3대3 수적 동률이 펼쳐지면서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게 됐죠. 이러한 빌드업 작업을 준비하면서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맨시티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전방에서는 맨시티는 주로 사이드를 공략했습니다.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치고는 있지만 수비력이 최상은 아닌 아놀드와 로버트슨 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할 준비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 팀의 대표적인 크랙인 도쿠와 사비뉴가 모두 출전하여 이 두 크랙이 사이드 폭을 벌리는 구조를 준비해서 사이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1대1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저번에 12월 맞대결에서도 후반에 도쿠가 투입됐을 때 굉장히 고전했던 아놀드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맨시티입니다. 자, 맨시티는 공격 시에 라이트백 리코 루이스가 중원 6번 자리로 들어가면서 라이트백 자리가 비어있는 비대칭적인 3-2-5 공격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1차 빌드업 시에는 데브라이너가 이렇게 우측 8번 자리에서 라이트백 자리로 빠지면서 한쪽 구역에서 이렇게 수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이렇게 밖으로 빠지면서 풀백 자리에서 볼을 연결받은 다음에 전방으로 돌아뛰는 사비뉴에게 뒷공간 롱볼을 보내주기도 하면서 리버풀의 수비라인 뒷공간을 이렇게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포든이 순간적으로 중원에 가담하면서 중원에서 프리로 볼을 받아 빌드업을 전개했고요. 또 전방에서는 사이드 폭을 벌린 윙어들이 적극적으로 1대1을 시도하면서 리버풀 풀백들의 다소 부족한 수비력을 공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를 상대한 리버풀의 수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각포가 부상 여파로 선발에서 제외된 가운데 여기서 슬롯의 선택이 공격수 조타나 누네스가 아닌 커티스 존스였던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리고 소보슬라이와 함께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투톱으로 세웠는데요. 이를 통해서 중원 장악에 능한 맨시티를 상대로 중원 숫자를 늘리는 의도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수비적인 의도가 강해 보였습니다. 바로 공격수보다 수비 의식이 강한 공격형 미드필더들을 투톱으로 세우면서 수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였는데요. 이렇게 투톱으로 배치된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는 전방에서는 적극적인 압박으로 리버풀의 전방 압박을 주도했고, 리버풀의 윙어들이 평소처럼 채널링을 시작할 때 중앙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이렇게 성실한 수비를 바탕으로 맨시티의 1차 빌드업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이 투톱으로 서면서 4-2-4 하이블록을 구축하는 리버풀의 전방 압박을 주도했고, 이렇게 리버풀의 윙어들이 평소처럼 채널링을 나갈 때 맨시티의 중앙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맨시티의 1차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리버풀의 진영으로 전진하면 리버풀은 간격이 아주 촘촘한 4-4-2 수비 블록으로 전환했는데요. 이때도 투톱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전방에서 강한 전방 압박을 주도하다가도 압박이 풀리면 이 투톱 역시 빠르게 수비 진영으로 리커버리하면서 팀의 1차 수비선을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때문에 리버풀은 경기 내내 아주 컴팩트한 4-4-2 수비 블록을 통해 중앙을 틀어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을 투톱으로 구성한 가장 큰 의도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리 활동량이 많고 압박 능력이 좋은 조타와 누네스 같은 공격수들도 최후방으로 빠르게 수비로 가담하는 수비의식은 미드필더들에 비해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르테타의 아스날 역시 대표적으로 미드필더 성향의 하베르츠와 웨데고르를 투톱으로 세우면서 전방에서는 강한 전방 압박을 주도하고 후방에서는 최후방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빠르게 수비에 가담하면서 이를 통해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죠. 이날 리버풀 역시 미드필더 성향의 투톱을 가동하여 성실한 수비 가담을 바탕으로 낮은 위치까지 빠르게 1차 압박 라인선을 구축하면서 리버풀은 경기 내내 매우 촘촘한 간격의 4-4-2 수비 블록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중앙을 틀어막으면서 맨시티는 경기 내내 리버풀의 견고한 수비 블록에 막혀 중앙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티가 공격한 부분은 바로 이 사이드였죠. 특히 아놀드 쪽에서 도쿠에게 계속 고전하니까 리버풀은 소보슬라이를 비롯해 코나테, 흐라벤베르흐, 또 살라까지 적극적으로 협력 수비에 가담하면서 도쿠의 드리블을 막아내고자 했습니다. 또 시티의 윙어들이 사이드를 뚫어내도 리버풀은 박스 안에 많은 숫자를 투입하면서 맨시티의 컷백과 크로스를 방어했습니다. 이렇게 박스 안에 많은 숫자의 수비수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티의 크로스는 위력이 없었고, 또 반다이크가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적재적소에서 결정적인 커팅을 해내면서 맨시티의 사이드 공격은 리버풀의 골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맨시티는 중앙이 막히고 사이드에서의 공격도 통하지 않으면서 확률이 떨어지는 박스 바깥에서의 중거리 슛 외에는 득점할 방법이 보이지가 않았고,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번뜩이는 플레이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브라이너의 폼이 저하된 게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까다로운 시티 원정에서 7대3에 가깝게 점유율을 내주고도 견고한 수비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며 무실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리버풀의 공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공격 시 4-4-2를 기준으로 뽀백이 이제 좁게 서면서 좁은 뽀백을 구축하고, 그 위에 흐라벤베르와 맥칼리스터가 투볼란치로 서고, 그 앞에 미드필더 성향의 투톱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가 8번 자리로 중원에 가담하고, 좌우 윙어 루이스 디아스와 살라가 사이드 높은 지역에서 폭을 벌리면서 두 명의 가짜 9번을 활용하는 4-2-4 더블 펄스9의 공격 구조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상대로 맨시티는 4-1-4-1 하이블록을 준비했습니다. 원톱 포든이 센터백 둘을 견제하고, 포든 밑으로 나머지는 상대를 1대1에 가깝게 견제하면서 포든이 최전방에서 압박 방향을 설정하고 한쪽으로 빌드업을 몰아낸 다음 1대1로 상대를 대응시키면서 리버풀의 빌드업을 압박했습니다. 때문에 리버풀은 짧은 패스를 통해 빌드업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하지만 슬롯의 리버풀의 강점은 다채로운 공격 패턴이 있습니다. 즉 짧은 패스만 절대 고집하지 않는 슬롯의 리버풀이고요. 상대가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질 때 전방으로 롱볼을 붙인 뒤 세컨볼을 통한 공격 전개, 역시 상대의 라인이 높을 때 롱볼을 통해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공격하는 공격 전개, 또 단단한 수비를 구축한 뒤 볼을 끊어내고 빠르게 역습으로 치고 나가는 공격 전개 등 짧은 빌드업이 막혀도 다양한 패턴을 통해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슬롯의 리버풀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리버풀의 절대적인 해결사 모하메드 살라의 존재감이 독보적이었는데요. 맨시티가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할 때 리버풀이 압박 라인에 넘기는 롱볼을 전방으로 한 번에 붙이고, 전방에서 살라가 홀드업 플레이를 통해 볼을 지켜낸 뒤 소보슬라이가 세컨볼을 획득하여 볼을 치고 전방으로 나갑니다. 역습 상황에서도 살라는 엄청난 개인 기술을 통해 수비를 뚫고 역습을 주도하며 경기 내내 맨시티를 위협했습니다. 이번엔 후방으로 공을 뺄 때 맨시티가 잘 따라 넣으면서 압박을 가하지만, 이때 코나테가 결대로 아놀드에게 연결했으면 도쿠가 곧바로 압박을 가할 수 있었겠지만 코나테는 한 칸 건너 살라에게 볼을 연결했고, 이 때문에 시티의 공격진이 뒤로 처지게 되고, 이때 살라가 아놀드에게 다시 백패스, 이렇게 되면 뒤로 처졌던 시티의 공격진이 다시 전진하여 아놀드를 압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후방에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 아놀드는 이번엔 빠른 스피드로 침투하여 상대 높은 수비라인 뒷공간을 공략하는 살라에게 볼을 던져놓고 살라가 박스에서 그바르디올을 따돌린 뒤 빠르게 접근한 소보슬라이에게 연결, 소보슬라이가 마무리에 성공하는 리버풀의 두 번째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롱볼과 역습, 뒷공간 침투 등 리버풀의 모든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팀이 수비에 치중하며 몇 안 되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득점을 만들어내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살라와 함께 소보슬라이도 공격 상황에서 성실한 침투로 계속해서 맨시티를 위협했고 후반전 초반에는 역시 이러한 성실한 침투를 통해 뒷공간을 공략하며 커티스 존스의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투톱으로 나선 공격형 미드필더의 합작품으로 3대0으로 앞서 나갈 뻔도 했지만 소보슬라이의 침투가 오프사이드로 판정되며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세트피스를 성공시킨 리버풀의 이른 선제골 장면인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맨시티가 주로 장신 선수들이 골문 앞을 지역방어로 막고 단신 선수들이 개인방어로 섰습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소보슬라이가 튀어나오면서 원터치로 부드럽게 볼을 뒤로 연결하고 동시에 외곽에 있던 살라가 돌아 들어가고 이때 앞에 있는 선수들은 살라에게 접근을 방해하면서 살라는 넓은 공간에서 프리로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리그 최하위권인 리버풀이 세트피스 득점까지 성공해내며 결국 살라의 1골 1도움 활약과 함께 경기는 2대0 리버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맨시티는 혼란의 부재 속에서 포든의 펄스9 그리고 평소와 다른 비대칭적인 3-2-5 구조 그리고 사이드를 공략하는 나름의 플랜을 들고 나오며 홈에서 리버풀을 내려앉히고 볼을 오랫동안 점유했지만 리버풀의 견고한 수비를 깨트릴 해법을 찾지 못했고 혼란의 부재와 데브라이너의 폼 저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은 까다로운 시티 원정에서 접근법을 달리하여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을 통해 수비를 강화하는 전술이 먹혀들고 몇 안 되는 득점 기회로 2득점에 성공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살라의 존재감이 빛을 발하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시티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리그 우승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